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라는 고려 마리아베에 나온 평시조 한 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개별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시조라는 갈래가 우리 고전 시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정 시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고전 시가를 대표하는 갈래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평시조예요라고 답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갈래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갈래가 정형시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형식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조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 뭔지를 잘 기억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형식이 정해져 있었고 이 정해진 형식 안에서만 작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평시조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조가 어떤 정형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정리해 두고 가셔라.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가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7번에 있는 거예요. 7번 별표 5개 하시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잘 잡고 가십니다. 평시조 해놓고 선생님이 괄호 안에 단시조라고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단은 짧을 단자야. 그러면 여러분, 짧은 시조라고 평시조를 우리가 규정했다라는 얘기는 길이가 좀 길어진 시조도 있었다는 얘기지. 자, 길이가 길어지는 시조 언제 나오냐? 조선 후기에 나와요. 네, 그 전까지 정해진 형식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짤막하게 쓰여진 시조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평시조 혹은 단시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특징을 보면 3장을 갖고 있었어. 세 개의 의미 단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 줄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3장이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제일 첫 줄을 뭐라고? 초장이라고, 처음 초자죠. 중간을 중장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마무리 마지막 줄을 종장이라고 불러서 세 개의 장을 가지고 있었다. 3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3장은 또 우리가 조금 의미단락별로 나눠보면, 의미별로 끊어내 보면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6개의 구를 좀 끊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는 거지. 한 손에는 막대기를 잡았어.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었어. 자, 이렇게 두 구가 나오죠.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가 나오고요. 늙는 길은 가시로 막으려 했고, 오는 백발은 막대기로 치려 했어. 세 번째 구와 네 번째 구가 나오고, 그런데 백발이 지가 먼저 알았어. 다섯 번째 구 여기서 끝나고요. 지름길로 왔어. 여섯 번째 구. 자, 각각의 장에 두 구씩이 들어가서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내용이 3장 6구의 의미입니다. 글자 개수를 세보면 45자 앞뒤로 가게끔, 글자 개수도 너무 많지 않게끔 조절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사음보율이었어요. 사음보율도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나라 시가의 정형적인 특징을 얘기해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음보율이란 말이죠. 그러면 음보율이 뭐냐? 음보율이 뭐냐? 뭐예요? 한 줄을 몇 번 끊어 읽는 것이 반복되느냐. 다시 말해, 내가 끊어 읽어가지고 몇 개의 마디를 만들어내는데 그 끊어내는 마디가 매번 반복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규정하는 거야? 음보율이다라고 규정하게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시 정리. 음보율은 뭐라고? 끊어 읽기의 반복이다, 이런 얘기지. 끊어 읽기의 반복이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끊어 읽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끊어 읽냐? 한 손에 끊고, 막대 잡고 끊고, 또 한 손에 끊고, 가시지고 끊고, 요렇게 끊어 읽었더니 여러분, 초장이 몇 개의 마디로 나눠졌어? 4개의 마디로 나눠지더라 라는 얘기인 거지. 중장도 동일한 마디로 나눠 읽었다 라는 얘기야. 보자 그러면. 늙는 길 끊고,
가시령 맞고 끊고 오는 백발 끊고 막대로 치렸더니 끊고 이렇게 해서 중장 또한 4개의 마디로 끊어 읽는다. 종장도 마찬가지. 백발이 끊고 찌문 줄 알고 끊고 지름길로 끊고 오더라 해서 역시 종장 또한 4개의 마디로 우리가 끊어 읽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장을 4개의 마디로 끊어 읽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음보율이라고 한다. 시조는 몇 음보율로 끊어 읽는다? 사음보율로 끊어서 우리가 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고 가시고요. 자, 이렇게 음보율이 나올 때 음보율의 짝이 되어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음수율이었던 거죠. 음수율은 뭐예요? 한 마디 안에 있는 글자 개수의 반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보율은 시조에서는 평시조, 단시조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켰던 반면에 음수율은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조금 유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유동적인 모습이 좀 보이지. 한번 볼까? 색깔펜을 또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한 손에, 자,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한 손에 글자 개수 몇 개? 3개. 막대 잡고 글자 개수 4개. 또 한 손에 글자 개수 4개. 가시지고 글자 개수 4개. 보이시죠? 요게 일반적인 사음보율의 음수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음보율의 시조들은 글자 개수가 3개, 4개로 끊어지거나 4개, 4개로 끊어지거나 그랬단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사음보율의 짝꿍이 되는 음수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3, 4 혹은 4, 4조의 음수율이에요.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런데 벌써 중장만 봐도 이 시조, 중장만 봐도 늙는 길은 세 글자 맞네. 그런데 가시로 막고 했을 때는 글자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어? 5개가 나왔죠. 오는 백발은 4개 맞는데 막대로 치려 터니 와 요거는 몇 글자나 나왔어? 7글자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음수율은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았다. 음보율에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글자 개수가 3개 이거나 4개 이거나 라는 글자 개수의 반복들이 눈에 보이더라. 이게 시조가 갖고 있는 정형성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마무리. 자,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종장이야, 종장. 여기 제일 마지막 줄이 종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종장의 첫 구절은 여기죠. 여기는 글자 개수가 딱 3개밖에 못 왔어. 다른 데는 보면 5개짜리도 보이고 심지어는 7개짜리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우리나라 양반들이 또는 그 평시조를 창작했던 뭐 기생도 포함이겠죠. 그런 주된 계층들이 이 마지막 문장에 있는 첫 구절에 3글자를 고정시키는 거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설시조, 뒤에 현대시조까지도 종장의 첫 구절을 삼음절로 고정하는 건 아주 엄격하게 지켜갔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걸 깨는 건 선생님이 거의 하나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의 첫 구절, 첫 마디에 3글자를 고정하는 건 시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이렇게 딱 정리해두고 가십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요. 자, 앞에가 3, 4, 4, 4, 3, 4, 4, 4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치잔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 문장조차 3, 4, 4, 4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이게 잘 끝나는 느낌을 안 주잖아. 그래서 두 번째 구절에서는요. 웬만하면 글자 개수를 늘렸어. 여기도 보면 글자 개수 몇 개 보여요? 5개 보이죠. 이렇게 5음절 이상으로 써주는 게 또 일반적인 규칙이었는데 이것도 100%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한 70%는 5음절 이상을 써줬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시조가 갖고 있는 형식적 특징이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까봅시다. 한 손에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요거를 요 보라색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싹 지웠을 때 여러분들이 쭉 써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해석을 좀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 그거지 영어 단어가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좀 한글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고등 공부는 어쩔 수가 없죠. 역시 고어도 마찬가지야. 쓰여 있는 고어들을 우리 현대어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작품을 볼 때도 해석이 웬만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같이 보시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자, 선생님 요거 어떻게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초성자에 제일 첫 글자에 제일 첫 음에 이렇게 자음이 두 번 겹쳐지는 걸 우리 뭐래? 어두, 자음, 군. 말의 첫머리에 자음의 무리군자, 자음의 무리가 왔다 그러고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예요? 뒷 자음을 경음화 시켜서 읽어. 된소리로. 그러면 자, 시옷 디귿이 써져 있었으니까 뒷자음은 디귿이지? 디귿을 경음화 시켜라. 된소리로 읽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쌍디귿으로 읽은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다시 읽어보면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이렇게 읽은 거야.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딱 양손을 딱 잡았어. 한 손에는 뭘 잡았어? 막대기를 잡았어.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뭘 잡았어? 가시를 탁 잡은 거야. 그렇게 잡고 중장으로 가보자. 왜 이렇게 잡았을까?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해석을 해보면 늙는 길, 늙음이 나한테로 막 오는데 그거를 가시로 탁 맞고 백발이 막 나한테로 오는데 그걸 막대기로 탁 치려고 촥 쳐가지고 물리치려고 해봤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제대로 막을 수 있었을까? 이 백발을? 이 나에게로 몰려오는 세월을 제대로 막을 수 있었을까? 사람이?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내가 막으려는 거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막으려는 방향으로 안 오고 딴 쪽으로 해가지고 지름길로 휙 나와서 나를 톡 치고 간 거야, 뒤통수를.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해라? 화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혹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시를 보면서 따져보라. 이렇게 선생님 항상 주문하죠. 그래서 시적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거야? 늙음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어디 나왔어? 여기 탁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응 방식은 주로 뒷부분, 특히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잡아내는 거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뒷부분 제일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제일 대응 방식은 여기 나타나 있는 건데 어떻게 했다고? 백발이 지름길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더 빨리 늙어버린 거죠. 그럼 이 더 빨리 늙어버렸을 때 화자의 정서는 어땠을까 하면 뒤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정서를, 이 문장 안에 감춰져 있는 정서를 한번 뽑아내 보자. 여러분, 내가 백발 어떻게 하고 싶었어? 너무 맞고 싶었어. 노화를 좀 더디게 하고 싶었어. 그랬는데 더 빨리 늙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원하던 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내가 막을 수 있었어요?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면의 정서는 뭐냐? 체념하고 포기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야. 이 변화하는 이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인생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느끼는 인생 무상의 정서, 허망함의 정서를 느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늙음을 막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면의 정서를, 마지막 문장에 나타나 있는 표면의 정서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하기 방식 때문에 이 표면의 정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면의 궁극적인 태도, 화자의 궁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 하면 달관의 태도, 여유와 관조의 태도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달관 별표하시고요. 관조라는 단어도 별표하시고요. 고등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의미가 잘 안 다가오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고 가십니다. 이번에 달관은 선생님 의미 적어놨죠? 특정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고 벗어나 있는 태도다. 이 얘기인 거야. 관조도요. 살짝 비슷해. 내 주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조금 거리를 두고
상황이나 사물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건 관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느껴져.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미의식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봐봐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거, 인간에게 나이가 든다는 건 곧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야. 근데 죽음이라는 거, 노화, 나이가 든다는 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죠. 그쵸?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분 여기 이런 세포, 여기 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게 다 죽는다는 거야. 점점 점점 죽어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하얘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뼈마디가 얇아져가지고 막 뚝뚝 자꾸 부러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결국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건 엄청난 비극이잖아. 그러면 봐, 어떤 작가가 이 늙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 근데 그 늙음에 너무 내가 집착하고 있고 막 그것 때문에 오만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갈등 상황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려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이 늙음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딱 막대기 잡고 가시 잡고 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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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는데 글쎄 막 기다리고 있던 애가 여기서 막 막으려고 했던 애가 뭔지 알고 지름길로 와서 머리를 틱 쥐고 갔어.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냔 말이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놓고 있단 말이야. 내가 백발 그를 막으려 했던 그 모습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게 되게 웃음을 자아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 봐라. 문제에 집착되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려낼 수 없다는 거야. 아주 비극적으로 그려내겠죠. 그래서 요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말하기 방식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늙음의 문제로부터는 좀 거리를 두고 있구나. 사실은 좀 초월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정서 상태를. 그래서 이면의 정서를 이 늙음이라는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고 조금 벗어나 있어. 달관적이야. 또 관조적이야. 조금 막 주관적으로 막 그 상황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딱 객관적으로 여유를 두고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성적 같은 것도 여러분 생각하면 되죠. 내가 성적에 막 집착이 되어 있고 막 어떻게 이 점수 하나라도 막 2점짜리 하나 막 이것 때문에 막 괴롭고 이러면 절대로 이 점수 가지고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얘기 못할 거란 말이지. 내 점수를 가지고. 그거는 내가 그 상황에 문제 상황에 몰입해 있고 집중되어 있고 내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 점수 상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거리를 둘 수 있죠. 그러면 뭐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나왔든 나는 해피하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태도를 달관적이다, 관조적이다 우리 얘기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달관이나 관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잘 드러나는 작품이 오탁이 지은 이 시조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주제가 이렇게 늙음을 다루는 시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을 놓자고요. 탄은 한탄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미의식 해양미라고 얘기했죠. 해양미는 뭐야? 그냥 쉽게 말하자면 재미있는 웃음이지. 재미있는 웃음을 느끼게끔 해줘요. 근데 특별히 비극적인 상황, 늙음이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유와 달관, 관조 같은 걸 맛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표현기법 1번 별표하고 갑니다. 추상의 구체화. 추상은 뭐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추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늙음이라는 거, 노화라는 거, 세월의 흐름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 시에서 보면 늙음을 뭐로 바꿨어요? 길이라고 바꿔놨고요. 노화의 과정을 오는 백발이라고 바꿔놓은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는 세월의 흐름을 눈에 보이고 길, 막 걸어오는 백발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끔 바꿔놨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초장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초장과 중장을 보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네모칠까?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조사와 여기는 주로 뭐의 반복? 조사의 반복이 드러나죠? 그럼 조사는 여러분 문법적인 기능을 맡는 어떤 문장 속에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만들어 주잖아. 그런데 그런 조사가 반복됐다라는 거는 뭐라는 뜻이야? 문장 구조가 지금 총 몇 개의 문장이 보여? 4개의 문장이 쓰였는데 한 손에 막대기를 잡았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잡았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기로 치료했다. 라면 4개의 문장이 보이는데 4개의 문장에 비슷한 조사가 여기 이렇게 쓰이고 여기 요 두 문장 사이에 또 비슷한 조사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요 문장들끼리는 뭐다?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다.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요건 표현법 뭐로 연결이다? 대구법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대구법이 쓰였어. 자, 다시 선생님이 대구법 어떻게 찾아내는 거다라고 이미 얘기한 거야. 어떻게 찾아라? 조사가 반복되는지 확인해라. 조사나 어미가 반복되고 있으면 문장 구조가 유사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대구법이 쓰였다는 걸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법은 한 문장 가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두 문장의 구조, 두 문장 이상의 문장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알고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 그건 또 뭐야? 반복법이 쓰였다고 얘기하잖아. 어디 반복법 쓰였어요?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그죠? 어디 반복? 한 손, 한 손. 그러면 반복법 쓰였지. 그지? 또 반복된 단어 있나? 또 반복된 단어 없죠? 자, 한 손이란 단어 반복됐잖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 반복법 쓰였다. 한 번이라도 반복이 됐으면 반복법 썼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초장, 중장에서 대구와 반복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종장을 보면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아서 지름길로 왔대. 그럼 백발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 준 거죠. 뭐가 일어난 거야? 사물의 인격화가 일어났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의인법이 쓰였구나 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어조는 어때요? 말투는 어때? 말투는 주로 어디서? 종결 어미에서 나타나. 종결 어미를 봤더니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어. 이 더라를 보니까 이 더라는 뭐랑 같아? 감탄형 종결 어미. 자, 여러분 감탄형 종결 어미 3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해놔야 되죠. 구나, 도다, 노라. 암기하라 그랬어. 요 3가지를 암기한 상태에서 어떤 종결 형태가 있는데 요 종결 형태를 요 셋 중에 하나로 바꿔서 말이 되면 걔도 감탄형 종결어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도 보면 백발이 자기가 알고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는구나. 구나 넣어도 되잖아. 지름길로 오도다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 더라도 뭐다? 감탄형 종결어미다. 감탄형 종결어미가 사용이 되면 무슨 어조를 만든다? 영탄적 어조를 만든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시조 한 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표현 기법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상황이나 대응 방식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주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드러나는 미의식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고 갈래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도 잘 정리해 둬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짤막한 작품 한 편을 가지고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개념들을 접할 때 되게 낯설고 어렵죠. 그렇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모르는 작품도 이렇게 해석할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겁니다. 고등국어가 목표로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